실리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 인공 보형물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인공 보형물의 종류는 이제 대표적인 게 실리콘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고어텍스라고 해서 그 조금 더 부드러운 소재인데 약간 이제 포 구멍이 있어서 혈관들이 좀 자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보형물이 있고, 고어실리 또 실리텍스라고 해서 실리콘과 고어텍스의 장점만 따왔다고 그런 취지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또 실리콘과 고어텍스의 단점만 따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을 넣고 그 위에다가 고어텍스를 덮어가지고 만든 고어실리, 실리텍스 뭐 이런 게 있고요. 메쉬라고 그래서 PCL이라고 하죠. 폴리카프로락톤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좀 인공 보형물 중에서 조금 더 안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형물도 면역 반응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면역 반응도 없고 굉장히 인체 친화적이라고 해서 또 약간 많은 병원들이 사용을 했다가 지금은 또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 메쉬라는 것도 굳이 우리 코끝 수술을 할 때 연골을 대야 되는데 연골이 너무 약해요. 그럼 지지가 안 되니까 확 꺾여버리거든요. 그럴 때 이 메쉬를 쓰면 아주 튼튼하게 지지가 되고 수술도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어요. 환자도 괜찮고, 그 환자분들은 뭐 특별히 잘 못 느끼시면 그냥 괜찮으신데, 이 메쉬도 공격을 받거나 또 면역 반응이 올 수 있고 실제로 오기도 합니다. 그 메드포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메쉬나 메드포아를 우리가 이제 이 눈 밑에 안화골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거의 골절 있는 부분에도 많이 넣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부작용이 많이 오질 않아요. 근데 왜 코는 부작용이 이렇게 많이 올까 생각을 해보면, 코는 우리가 호흡을 하고 또 만지고, 코 안 만지는 사람 있어요? 다 만지잖아요. 만지고, 그리고 여기 수많은 세균들이 코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또 밥을 먹고 말을 하고 움직이고 이러니까 계속 자극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는 생착이 안 되고 염증이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생기면 굉장히 또 심각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자가조직. 자가조직은 우리가 흔히 예전부터 귀연골이 있고, 다음에 코 안에 있는 비중격, 그다음에 이제 자가늑연골,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증늑연골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 기증받은 연골을 방사선 처리를 해서 면역 반응을 없애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조직들이 있고요. 또 이제 필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녹는 필러가 있고 녹지 않는 필러가 있는데, 녹는 필러는 그나마 우리가 H라제라는 녹이는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거를 쓰면 바로 녹일 수가 있는데, 녹지 않는 그런 필러들은 공업용 파라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좀 재앙이죠.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많은 인공 보형물이 나왔고, 그 인공 보형물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그만큼 콧대를 대체를 뭘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대체가 안 되고 계속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고, 뭐 메쉬, PCL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부작용이 올 수 있고, 부작용이 오면 결국은 바로 다 제거를 해야 되고, 그러면 또 그리고 나서 자가조직으로 바꿔야 되고, 상처받을 수 있죠. 환자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바로 코 수술입니다. 그러면 원장님의 경험상으로는 여기 말씀하신 그 인공 보형물과 이 종류별로 어느 게 가장 부작용이 조금 적나요? 부작용이 제 생각은 제일 적은 거는 그나마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은 이제 콧대만 쓰기 때문에 코끝에다가는 요즘에는 다 안 넣으시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뭐 부작용들이 그래도 꽤 많은 편이고, 코끝에 들어가는 이물질은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콧대 부분에만 쓸 경우에는 이 콧대를 보면 3분의 1이 뼈고, 여기 코 아래쪽은 연골이거든요. 그러니까 뼈에 잘 자리만 잡으면, 그리고 너무 길지 않게 넣으면 또 이 실리콘 넣은 걸로 막 40년, 50년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면 코뼈가 이만큼인데 실리콘을 요 정도 길이, 비슷한 길이만 넣었다. 그러면 잘 있어요. 아까 안정적인 곳에 넣으면. 근데 이 코뼈는 손가락 정도인데 실리콘이 이렇게 길다 그러면 당연히 불안정하니까 돌출되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인공 보형물 종류 중에 고어텍스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 등산복 만드는 그 고어텍스랑 같은 뭐 소재고 우리가 이 고어텍스로 뭐 혈관을 대체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소재인데 이 고어텍스를 쉽게 말하면 그런 천같이 생긴 소재를 여러 겹을 겹쳐서 이렇게 가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그 고어텍스로 콧대를 하는데 이 고어텍스는 약간 휘면상이 또 있어요. 휘면상이 아니라 잘 구겨져요. 휘면상이 아니라 잘 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쫙 펴가지고 잘 넣어야 되는데 그 콧 등에 갔는데 어느 부분이 살짝 이렇게 구겨졌는데 이게 부드럽기 때문에 그 구겨진 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구겨진 그 부분이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 염증이 또 생겨서 막 이렇게 부어서 굶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어텍스가 또 그런 부작용들이 또 잘 오기 때문에 약간 또 두려움이 있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혈관이 자라 들어가기 때문에 제거할 때 조금 더 피부하고 그 유착이 심해서 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제거를 못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거는 다 할 수 있고요. 저는 뭐 그 공업용 파라핀까지 뭐 다 제거를 합니다. 다 제거하고 코에 들어가 있는 거 다 제거할 수가 있는데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노하우 의사의 좀 그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스킬이 있어야지 제거를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업용 파라핀은 그 초의 그 파라핀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왜냐면 초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그거 보면 어때요? 이렇게 촛농이 굳어가지고 있으면 딱딱하게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 코에 넣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런 그러니까 거를 옛날에 넣은 경우도 있나요? 그런 거 듣고 오신 분들 많죠. 그러니까 파라핀을 주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요. 콧등에. 옛날에 지금 말하는 흔히 필러 시술 같이. 그러면 그게 콧대 같이 딱 씁니다. 그렇게 그 촛농이 딱 생기는 것처럼 딱 형태를 잡으면서 딱 서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는 우리 한국인들은 코가 낮고 동양인이기 때문에 코가 작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콧대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열광을 했죠. 그래서 고음용 파라핀을 그렇게 많이 맞으셨던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 지금은 이제 거의 없으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보형물,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이게 코의 형태나 그런 거에 따라서 사용하는 특정 보형물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메쉬라는 거는 주로 이제 폴리카프로납톤, PCL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코끝에 많이 사용하려고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콧대는 실리콘, 뭐 고어텍스도 콧대 쪽에 그 고어텍스를 사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너무나 충격적이고 재미도 있고 그러네요. 코 수술이 또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네네. 그 코 수술의 이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코 수술 종류, 수술 방법과 그리고 그 방법을 사용을 하는 이유 그리고 예측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코 수술의 종류하고 네. 그 방법 그리고 거기에 생길 수 있는 예측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낮은 코에 대한 융비술이죠. 동양인들은 코가 낮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뭐 코가 높은 코는 아니고 낮은 코인데 이 낮은 그 부분이 코끝도 낮지만 콧대 부분이 되게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길 수 있는 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은 실리콘으로 이 콧 등을 넣는 방법이죠. 그렇게 넣었을 때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연골이 약한데 그 위에 큰 실리콘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그렇게 약하신 분들이 부작용이 되게 잘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하신 분들은 뭐 구축, 염증 다 옵니다. 코가 약하기 때문에. 얼굴이 예쁜 연예인들은 그나마 코에다가 연골이 좀 어느 정도 예쁘니까 연예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끝 연골이 어느 정도 좀 강해요. 그러니까 실리콘이나 뭐 이런 걸 살짝 올려놔도 잘 버텨요. 근데 연예인들 뭐 나이 드신 연예인들 내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보면 나중에 나이 먹으면서 되게 얼굴이 이상해지는 게 그게 구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다시 했는데 그 전문가가 아닌 선생님들한테 하면 그 구축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코 모양이 더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뭐 보면 계속 코가 이상하게 바뀌면서 결국에는
망가져서 못 나오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구축이라는 말이 자주 지난 시간부터 나오는데 그게 전에 말씀하신 그 볼드모트처럼 코가 이렇게 그렇죠. 들려서 콧구멍이 코가 이렇게 올라가고 네. 이 피부가 이제 쉽게 말하면 정상 피부는 부드럽잖아요. 네. 염증이 생기면 피부가 딱딱해지면서 이게 컨트랙션, 수축을 해버려요. 아, 이렇게 확 당기고 그게 돌처럼 딱딱해져요. 딱딱해져.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있는 코 안에 있는 이 부드러운 연골들도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수술하기가 어렵고 수술을 다 의사들도 안 하려고 그러고 성공률이 굉장히 낮죠. 그 원장님은 근데 구축코를 재건하시는 거로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원장님은 그게 힘들지가 않으신가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그거를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지금은 이제 구축돼서 오신 그런 환자분들을 뭐 거의 다 정상화 시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나오는 여기 전후 사진과 뒤에 나오는 영상, 짧은 영상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심한 분들도 이렇게 회복이 다 됩니다.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구축이라는 거는 아까 피부가 흉조직으로 바뀌어서 수축이 된 거다. 그래서 구형 구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있냐면 우선 보형물을 다 빼야 돼요. 그리고 정상 조직이 되면 우리 몸에서 혈관들이 다시 가기 시작해요. 쉽게 말하면 흉조직이 왜 흉조직이냐면 혈관이 안 가요. 그래서 그게 흉조직이고 그 흉조직은 죽을 때까지 흉조직이에요. 좋아지지가 않아요. 혈관이 안 가니까. 그러면 이 구형 구축이 된 이 조직을 수술하는 방법은 이걸 다 잘라내버리고 다른 피부를 이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마에 있는 피부를 이식하거나 다리에 있는 피부를 이식하거나 그런 이식술을 해서 피부를 정상 피부로 만든 다음에 코 수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우선은 공여부라고 하죠. 제공한 부분에 흉터가 생기고 치료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아주 심한 분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어느 정도 심해도 여기에 자기 살이 있기 때문에 그 살 조직을 우리가 줄기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줄기세포라는 게 뭐냐면 줄기세포는 스템셀, 분화되지 않은 세포예요. 그래서 이게 분화되지 않은 세포는 이게 간으로 갈 수도 있고 폐로 갈 수도 있고 심장으로 이렇게 분화가 될 수가 있고 피부로 분화가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이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자기 그 복부 지방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이 줄기세포를 이 구축이 와 있는 그런 피부 부분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이게 분화가 됩니다. 분화가 돼서 줄기세포가 그걸 분화를 시켜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살아 있으면서 그 피부들을 계속 분화를 시켜요.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 나중에 보면 피부가 굉장히 부드러워져 있어요. 부드러워져 있다는 의미는 혈관들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다시 자기 피의 공급을 받는 그런 조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낮은 코를 수술했을 때 제일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제일 흔한 게 구형 구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